안녕하세요. 저는 토론을 맡게 된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두 분의 발제 너무 잘 들었고요. 디지털 전환 시대의 문화산업과 창의성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로나19 이후에 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문화사업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생활 속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많은 전환점의 계기들과 그리고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의 결합의 가능성들을 찾는 과정에 사실 현장에서는 또 이렇게 이론적으로 연구하시는 부분에 또 고민도 있었겠지만 현장에서도 많은 어려움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산업에서 다양한 채널에서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보게 한 측면도 있었고요. 현재 뭐 발제문에서 보듯이 공연 산업, 그리고 영화 산업, 전시 산업에서도 다양한 기술적 측면, 그리고 표현의 다양성, 그리고 다양한 기술로서의 체험 부분도 굉장히 강화되었다고 조조연 선생님의 발제문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공연 산업에서의 기술로서의 가능성들, 그리고 다양한 채널에서의 다양성, 그리고 영화 산업에서 보자고 하면 영화 산업에서는 디지털 산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한 사례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볼 수 있었고요. 다중 플랫폼을 통해서 관객과 만나면서 시장의 손쉬운 확장, 그리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디지털 전환의 의의를 찾는 데 계기가 있었다고 동의합니다. 전시 산업에서는 사실 가상 전시 부분이 많이 활발하게 개최되고 가상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경매라든지 전시 산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은 MZ세대인 지금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시 산업에는 큰 호황기가 누려졌다고 미술계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디지털 시대하고 맞닿아 있어서 현장과의 이슈들, 그리고 현장과의 괴리감들을 조금 축소시키는 데 많은 시간과 그리고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향유자인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디지털 산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이용자의 참여성이 발전되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많은 발전적 요소들을 끌어내고 있는데요. 이는 사실은 사용자가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디지털 컨텐츠를 능동적으로 활용해주는 기반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치를 높이려면 결국은 참신성 및 사용자 중심의 사고에 기반한 상호작용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문화산업의 기술이 발전되면서 시민들과 만나는 접점의 방식들이 디지털로 많이 소통되고 일어나되는 것에 굉장히 서로가 익숙해졌습니다. 급격한 변화의 속도와 예측이 난감함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 이후에 인류 발전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육의 중요성이 더 부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기술의 발전으로도 잡기 어려운 부분이 아마 지금 발제 내용에서 있었던 창의성과 상상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의 핵심은 창의성에 있습니다. 문화산업을 문화창의산업 혹은 창의산업이라고 불러도 큰 결은 다르지 않을 정도로 문화산업의 핵심은 창의성에 있는데요. 창작자의 창작 능력, 그리고 문화적 요소, 그리고 인문학을 배경으로 한 탄탄한 스토리 구조 등이 문화산업의 기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은 창작자의 창작 작품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화 상품이 탄생하고 있고 이런 프로세스는 결국은 생성된 AI가 창작자의 자리를 위협한다지만 인간의 독특한 상상력과 창의성은 여전히 유효하고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산업의 지형이 많은 변화를 줬고요. 문화산업에도 큰 타격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문화산업은 크게 성장을 하고 다양한 부분에서 또 불균형을 가져가면서 위축되었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문화산업은 결국은 인문학의 바탕을 이루고 있고 인문학의 내면의 발현이 바로 창의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구조의 탄탄한 배경은 사실은 인문학의 기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창의성을 체계적으로 발현하는 게 교육이고 창의적으로 우선 인재 양성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의 기술력은 강화되고 기술과 디자인 중심의 커리큘럼과 학과가 굉장히 인기 있는 것도 사실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 연구의 큰 맥락인 문화산업의 창의력과 우선 인재 양성, 문화기술의 활용 등에 대한 조서연 선생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적어 보았는데요. 혹시 시간이 허락하는 부분에 있어서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이 활성화되고 우선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산의 기초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커리큘럼과 학과가 신설된다고 해도 지속 가능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봅니다. 2022년도 정부 예산은 639조 원,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7조 368억 원, 전체 예산의 약 1.22%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더 문제는 정부 예산 올해 2023년에는 정부 예산은 639조 원이고 문화체육관광부 전체 예산은 6조 7,076억 원으로 0.4%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오히려 전년도 대비 후퇴한 예산 수준인데요. 문화관광부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2%를 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한국 영화 산업이 쇠락하고 드라마는 성장하고 있는 영상 산업의 불균형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대작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나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연결되고 수없이 많이 성장할 수 있지만 결국은 중소형 영화, 독립 영화는 설 자리가 없고 또 힘든 과정들과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모든 영화가 이 OTT로 갈아타는 해법이 아니라고 보는데 혹은 올해 또 혹은 다양한 뭐 칸느나 오스카상에서 대상을 수상할 수 있는 영화가 등장할지 혹은 영화 산업이 홀로서기를 한다면 다른 대안이나 방법은 있을지 또 조선 선생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발표해 김소연 주신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예산 639억 정도 됩니다. 9조 정도 되죠. 그중에 문체부 예산이 한 6조 3천억 정도 되는데 또 그 가운데 콘텐츠 산업 예산으로는 제가 알기로 파악한 6,800억 정도입니다. 대부분이 문화재 관리라든지 이런 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영상이라든지 좀 편주 이런 것도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토론해 주실 우리 임동욱 대우대 교수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대구대학교 임동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11인에 의해서 인문사회학술 기본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문사회학술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또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인문사회학술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거는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가 문화예술교육기본법과 비슷한 류의 그런 기본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한켠에서는 이제 인문학을 살리는 방안 이렇게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법안은 인문사회학술이라고 하는 범주를 인간, 사회, 문화, 예술의 네 가지를 모두 뭉뚱그려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속하는 다양한 분과의 지적 활동과 융복합 학술 활동을 가리키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과 예술학까지 아우르는 이 폭넓은 범주를 통칭하는 명칭이 됐습니다. 오히려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인문학은 어디까지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인문학이 이제 답을 해야 되는 그 상황까지 왔는데 그만큼 이번 인문사회학술 기본 법안이 다루고 있는 그 범주와 분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또 인문학이 어디까지인가 얘기를 하자고 하면 인문학 연구자들이 대답을 해야 될 텐데 의도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회피해온 부분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라고 하는 인문사회 학술의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만한 초점을 설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문학, 사회학, 문화학, 예술학 이 네 가지를 그 큰 범주라고 친다면 그 중에 문화라는 분야가 적합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문화라는 건 정의만 2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다각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소재이면서 또 학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도 큰 거부감이 없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종시의 문화정책을 분석한 이재민 선생님 발표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실생활에 연관된 행정활동에 쓰이는 이 문화정책이라는 이름이 학문 자체의 생존과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실천으로서의 학문 가치와 방향을 살펴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서는 문화정책에서 인문사회학술이 필요한 이유와 역할, 이걸 세 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첫째는 지역공동체 의식의 형성과 활성화, 둘째는 문화적 정체성의 확보, 셋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문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심리학, 예술학 등 여러 분과 학문의 융복합적인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이 법안이 지향하는 학술 활동의 방향과 결이 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질문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언급하신 문화민주화라는 탑다운, 즉 하향식의 위계적인 문화정책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민주주의라는 바텀업, 즉 상향식의 자발적 문화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문사회학술 분야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또 발표문에서 언급하신 부분에 추가해서 그 인문사회학술 분야의 학술 연구자들이 해온 그간의 노력이 앞으로 세종시민 혹은 일반적인 우리나라 시민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부터 하면 될까요? 네, 조소연 선생님 먼저 하실까요? 네. 네, 일단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인력 양성이랄지 교육 부분에 관한 부분만 보느라고 사실 문화예술이나 문화산업 전반의 예산 부분은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는데 김정현 선생님께서 이제 질문을 해주셔서 생각할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후반부터 문화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나왔지만 사실 문체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 1%를 넘었다고 굉장히 자축하는 기사들이 나왔던 게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2011년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말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 좀 대우는 그렇게 받고 있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화계의 주장과 같이 문체부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2%가 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어느 정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다만 그 예산들이 어디에 쓰일지에 대해서는 2%를 주장하기 이전에 굉장히 치밀하게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외부에서 이렇게 시선을 보면 사실 문화예술 분야의 어떤 지원 정책이 어떤 심사를 통해서 예술가 개인이나 단체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만 보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과연 이런 지원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지 굉장히 불투명한 이런 결과에 대한 무조건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맞냐? 좀 굉장히 불량한 투자 상품을 보는 듯한 그런 시선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이란 게 투입되었다고 그 결과가 바로바로 산출되는 여타의 다른 산업들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다시 한번 이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이해나 인식을 좀 바로 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의 인상의 정당성을 좀 요구하는 것이 좀 우선된다면 2% 인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다시 이렇게 공론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저 두 번째 이 질문을 받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영화의 어떤 전공자는 아니므로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봤지만 그냥 제 어떤 발표에 준해서 그 내용 안에서 제가 이제 답변 드리자면 사실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갈 뉴 노멀 시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미 경험한 이 디지털 전환이 금세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사실 극장 영화의 시대에서도 독립예술 영화는 항상 어렵고 힘들고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도 뭐 독립예술 영화를 위한 지원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왔어요. 개봉관을 좀 이렇게 확실히 좀 잡아준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대작들이 이렇게 OTT로 이동을 하면서 독립예술 영화들이 오히려 상영관 잡기 쉬웠다라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사람들이 찾지 않은 극장에서 개봉을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코로나 이전에 2017년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2017년에 영화 옥자라고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그래서 이 영화 옥자처럼 이미
이런 어떤 영화의 새로운 흐름을 읽어낸 그런 케이스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발제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극장 영화만을 저희가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인에서 기록되는 1000만 영화라는 게 어쩌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그 극장에 지금 보니까 굉장히 티켓 값도 엄청 상승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잘 안 가게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대신에 1000만 뷰 영화, 2000만 뷰 영화는 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칸느나 오스카의 어떤 수상 여부 역시도 결국에는 이 발표에 준해서 얘기한다면 어떠한 영화를 만드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문제에 이렇게 선제되어서 영화 산업이 여러 부분에서의 어떤 세심한 지원을 받는다면이라는 전제가 필요하겠죠. 사실 그 문화산업 장르들 중에서도 영화 산업은 어느 정도 홀로서기를 마친 성숙한 산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콘진원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이전부터 영화산업진흥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영화 산업은 영화 산업 독립적으로 굉장히 뭐 지원이라도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편인데, 아마도 지금 그 한국 영화 위기라는 이런 것들은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아까 그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이제 드라마의 경우를 좀 비교를 해주셨는데, 드라마의 경우도 드라마 한 작품당 20에서 24회, 편당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런 정도의 어떤 한국 드라마의 규격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OTT에 맞게 작품당 한 8회 정도로 줄이고, 러닝타임도 한 2, 30분으로 변화를 시키고, 이런 데서부터 어떤 드라마의 OTT 흥행, 열풍 이런 것들이 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화도 어떻게 보면 시대의 변화에 맞춰가는 노력을 조금 이제는 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제 답변이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소연 박사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살펴보니까 얼마 전, 엊그제 이제 2024년 문체부 예산안이 발표되었는데, 표면적으로는 한 2,300억 정도 이렇게 늘어났다고 그러지만은, 좀 특징을 보면 이제 K 콘텐츠 수출에 뭐 한 1조 5천억, 네스 콘텐츠 제작에 한 1조 2천억, 인데 좀 보인 게 지역 소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응하는 예산도 좀 생겨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창작이라든지 이런 지원의 형평성하고 어떻게 또 맞나? 왜 그러냐면은 이 창작 지원이 작아지고 이렇게 산업 쪽에만 이렇게 가게 된다면 원천 소스를 개발하는 예술 인력 양성이라든지 또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인문학적인 예산 이런 것들 정신문화적인 이런 것들은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가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하여간 오늘 좋은 발표 또 김정현 박사님의 좋은 질의가 우리에게 좋은 정보를 얻게 하고 또 학문적 탐구의 기회를 만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재민 박사님께서 우리 임동욱 박사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평소에 또 존경하고 있는 우리 임동욱 박사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시니 그 영광이 또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문화의 민주화라는 그런 탑다운 그리고 하향식의 위계적 문화 정책이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문화 민주주의라는 바텀업 그리고 상향식의 자발적 문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인문사회학술 분야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정책 기조 안에 그런 문화 정책을 진행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문화의 민주화 그리고 문화 민주주의 이런 가치는 이게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정말 아쉽게도 많이 좀 사라진 것 같은데요. 지금 정부의 정책 자체가 문화 정책을 통한 경제 활성화입니다. 경제 활성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이제 관광하고 연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또 문화정책과 관광하고는 또 사실 또 괴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사회학술
인문사회 학술 분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원천적인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학술 연구자들의 그런 지속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노력, 이러한 연구자들의 언어를 통해서 그 학술 연구자들이 그런 지속적 연구 발표를 통해서 이제 문화정책의 목적을 알리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행정 체계에서 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 변환이 참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사실상 좀 이런 한계가 있는 그런 저도 좀 현장에 살고 있다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술 연구자들을 특히 인문사회 학술 분야의 연구자들은 계속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 필요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질문에서는 이제 학술 연구자들이 해온 그간의 노력이 세종 시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 질문을 내주셨는데요. 학술 연구와 정책 연구의 간극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의 다양한 언어들이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실한 그런 현장의 소리를 담아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이 쌓이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리 매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언론계든, 그리고 정책계든 현장과 학계를 잘 이어준다면 분명히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시그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문의 언어가 시민들의 삶 속에서 녹아낼 때 그 하나의 그런 시민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민 박사님 말씀에 대해서 다 이렇게 또 보충 설명이 되어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까지 오늘 주제인, 대주제이었던 문화산업의 학술적, 경제적, 정치적 효과에 대해서 네 분의 발표자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네 분의 연구자께서 이렇게 또 열띤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이 오랜 시간 또 경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조금 매끄러운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인문 콘텐츠 선생님, 학회 저한테 한 5분만 발언 학문이사이신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잠깐만요. 예. 끝내기 전에 제가 예. 전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한국인문사회 총연합회 이영북 회장님, 교수님께서 전체의 발표와 토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전체 발표는 아니고, 오늘 조금 전에 임동욱 교수님이 인문사회 학술 기본법이 말하는 인문학은 어디까지고 문화는 어디까지고 이제 이런 말씀하셨고, 그래서 좀 그 점에 대해서 약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지금 이제 법안이 인문사회 학술 기본법이 되어 있고, 오늘 또 선생님들 발표하신 가운데 문화기본법이 있고 문화산업진흥법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문사회 학술 기본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주로 이제 학술 연구죠. 그리고 오늘 이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문화도 우리가 문화를 넓게 얘기하면 굉장히 넓어지죠. 기업 문화, 법률 문화 뭐 이렇게 하면은 군사 문화 하면 한없이 그 문화 개념이 커지는데, 되게 이제 음악, 미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영화, 드라마 이렇게 일상으로 우리가 쓰는 협의의 개념으로 문화 개념을 쓰시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임동욱 교수님 말씀하실 때 인문사회 문화예술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문화예술을 얘기할 때도 그 문화예술은 사실은 협의의 문화를 포함을 해서 문화예술이라 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예술을 다루는 선생님들을 보시면 이 학술 연구를 하는 측면이 있고, 오늘 보면은 이제 조세현 선생님 같은 분들은 상당히 공연 쪽, 이론 쪽, 유통 쪽에 또 관심을 두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뭐 체육 같은 경우에도 이런 연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이제 문체부에 지원을 받고서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쪽 음악 미술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의 연구비를 받는 분들이 있고, 문체부의 지원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뭐 체육을 하든 문화예술을 하든 교육부의 지원을 받는 분들은 그냥 순수한 학술 이론적 연구죠. 그리고 응용적으로 들어가고 창작으로 들어가고 유통으로 들어가면 문체부의 지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중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고민이 되고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이제 조수연 선생님 가랑 말씀하신 바 이렇게 그 코로나 국면에서 굉장히 많은 창의성이 발휘됐다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응용과 유통 과정에서 창의성이지 창작 과정에서 창의성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인문 콘텐츠 학회의 이름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 어떤 그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창의성 그리고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어떤 콘텐츠의 생산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요즘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우리가 옛날에는 소설을 책으로 읽었지만 요즘은 소설을 드라마로 읽는다, 영화로 읽는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매체가 발전하면서 이전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인문학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건 문학이 시민들과 접촉하는 방식도 굉장히 달라진 것 같고요. 달라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오늘 이제 문화예술 얘기할 때 한성대학교 이효원 교수님께서 공공선을 말씀하셨는데 이효원 교수님을 말씀하실 때는 보통의 문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문화산업 쪽을 또 많이 들여다보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측면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연구적인 측면에서도 교육부 쪽에서 지원받는 연구가 있고 문체부에서 받는 연구가 있고요. 또 문화산업이라는 것이 창작의 과정이 있고 그것이 유통이 되어지고 시민사회에 활발히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저희 아까 임동욱 선생님께서 인문학자가 대답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잠깐 개입을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화산업이 굉장히 많은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미치는데 이제 금방 이재명 선생님은 이제 경제적 측면, 그러니까 문화관광연구원에 계시는 노수경 선생님이라든가 이재명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에 계시니까 그런 측면을 많이 보겠지만은 저 같은 인문학자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문화산업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어디냐 하면 뭐 아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말씀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대중들의 기초 지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몇 년의 현상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매체들이 나오고 다양한 매체들이 나오고 그 매체들을 통해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거의 사람들이 담절짓다시피 하면서 그 매체를 통해서 거의 모든 정보를 받아들였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굉장한 편향성, 확증 편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빚어지고 지금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우리 사회가 처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그러한 좋지 않은 아주 범람하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많은 잘못된 정보라든가 왜곡된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골라내고 거기에 속지 않고 우리가 그야말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면 그것들을 구별해내는 판단해내는 그런 지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산업화되기 이전에 사실은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에 맡아야 될 영역이고 그러한 가치 기준이 문화상품에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임동욱 선생님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이게 이제 교육부하고 문체부 사이에 이렇게 다 걸쳐 있는 영역입니다만은 이 문화산업이 금방 말씀드린 바 어떤 사람들의 기초 지력부터 굉장히 많은 여가가 생긴 데 있어서 그 유통 과정까지 사람을 미치는 영향 그리고 거기서 생산하는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이 엄청나게 큰 산업이다. 그리고 이제 저희 나이 든 사람들은 정말 우리 후배님들한테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유영복 회장님께서 오늘 발표와 이 토론을 경청하시고 또 저희들이 한 번 더 되새겨야 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조가 발표나 토론을 진행을 마무리 지려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폐회식이 30분이나 있더라고요. 계획상에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진행을 하면 우리 김상현 회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임콘텐츠학의 김상현 제가 회장님께서 얘기하면은 이제 예, 그저 마무리 이혼을 말씀 한 말씀 끝났다라는 얘기가 돼서요. 혹시 다른 선생님들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좀 말씀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윤혜영 선생님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윤혜영 선생님 말씀하시면 네,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오늘 그 발표 전반을 들으면서 이제 제가 갖게 된 의문점이랑 이런 것들 좀 나누고 선생님들 의견을 또 듣고 싶은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대중문화 그리고 이제 문화대중, 팬덤, 문화 콘텐츠 뭐 다 이제 그 비슷한 영역이긴 하지만 그런 걸 공부하면서 문화 산업에 대한 이제 아까 비판적인 그 이론들을 묶어서 이원 선생님이 발표해 주셨고 안유성 선생님이 토론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듣고자 하는 지금 상황인데요. 그 공공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생님에 대한 그 질문일 수도 있고 안유성 선생님의 토론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공공선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자세히 좀 듣고 싶고, 혹시나 이런 것들을 인류 보편적인 가치로 그냥 덮어 씌워서 그 정치적인 개입, 정부의 개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중문화가 혹시나 더 억압되거나 그런 조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변질되거나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이런 다양한 예술가들이 오히려 억압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폐해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이 들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그러면 이혼 윤혜영 선생님 말씀에 대해서 이효원 선생님께서 더 말씀해 이, 주시면 되겠습니까? 이혼 선생님이 그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좀 전에 네, 이게 저희 중방을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답변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어쩌죠? 그럼 안효성 선생님이 제가 나름 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 네. 저는 남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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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마 그 선생님께서 어떤 우려를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뭐 공공성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공과 사의 대비 구도에서 공에서 우리는 관을 많이 떠올리고, 이제 공이라는 것을 이제 그 개인의 자유나 그다음에 자원적 공존을 획일적으로 통합하거나 규정, 억압, 개입하려는 어떤 정치적 힘의 개입, 공동체의 어떤 혹은 자연 공동체도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기 때문에 선생님처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공공성이라고 할 때 공을 관이나 어떤 지역 공동체 자체의 이 뭐랄까요? 다중적인 힘, 뭐 다중적인 힘이라기보다는 뭐 전체성의 힘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과 꼭 같이 연결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공공성에 대한 이해는 이제 정치학적으로, 정치철학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아마 이호원 선생님께서 그 발표에서 염두에 두셨던 공공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게 아닐까 싶은데 이제 공공선이라고도 우리가 하고 뭐 이제 공공성 퍼블릭을 이제 우리가 말하기도 하고 할 텐데,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공공성이라든지 공공성 안에 들어있는 어떤 이 도움의 가치들, 뭐 그런 공공선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는 주로 이제 한나 아렌트가 생각하는 그런 공공성을 더 많이 부양하긴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공공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인간이 사실은 뭐 다 다원적인 존재고 복수의 존재로서 우리 하나로서 한 명 한 명으로 살지 않고 파편화된 단절화된 원자화된 개인으로 살 수 없고 실제로 우리가 인간의 삶이라는 것, 인간의 실존이나 생활 세계에서는 사실은 대문자 M과 M은 보편화된 인간은 실존하지 않잖아요. 다양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만이 복수로 어울려서 살아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공공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많은 다원적 공존 속에서 사람들의
중첩적인 가치들을 찾아서 조율해 나가는 거, 이것이 공공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나 아렌트 같은 경우에도 그 공공성의 바탕은 다원적인 것, 다원성에서 찾고 있고 다원적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이제 행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치를 찾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다 따로 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따로 놀아서도 안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장 중첩적인 부분은 어디서 찾느냐? 사람이기 때문에, 휴먼 빙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커먼 센스, 뭐 우리 아렌타 하시는 분들이 이걸 공통감이라고, 공통감각, 공통감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공통감이 이제 칸트도 얘기하는 이제 다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공통감, 그 다음에 지역 공동체라든지 지역 커뮤니티, 어떤 우리가 민족성, 국가, 뭐 어떤 더 작은 지역성, 아니면은 여러 뭐 요즘으로 따지면 온라인 상에서도 여러 뭐 단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기속된 어떤 공의 같이 활동하는 어떤 우리가 기속된 집단의 일원으로서 공유하고 있는 공공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먼 센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커먼 센스들을 다층적으로 우리가 맞춰가는 가운데서 개별적으로 따로 노는 사람들이지만 일반화되는 무엇을 함께 지향하는 것이 그것을 이제 공공성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선생님께서 우려하시는 예술가들의 뭐 일단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억압당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네, 윤혜영 선생님, 안효성 선생님의 어떠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 질의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또 다른 질의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실 연구자님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이제 폐회식의 사회를 맡은 이건웅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진행의 김광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장시간 사회 맡아주신 김광훈 교수님한테 감사 인사드리고요. 또 토론하셨던 발제하셨던 네 분 선생님들한테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상환 교수님이 폐회사 하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학회는 인문학을 기반으로 해서 콘텐츠라는 공동의 연구 아젠다를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느 학회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 다양한 전공의 선생님들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그 연구 방법도 다를 수 있고 대상도 다를 수 있고 또 생각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콘텐츠라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학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인문학의 출구 전략이라고도 가끔씩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인문학의 쓰임새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하는 것이 콘텐츠가 아니겠냐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이해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이건 리터러시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요즘 글로컬 사업이라든지 대학 혁신 사업 아마 대학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절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많은 융합을 요구를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전문가가 모든 영역을 다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다양한 측면의 학문을 갖다가 접하는 마스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 학회는 그 부분을 위해서 지금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지점을 단순히 학문이 아니라 사회적인 쓰임새를 위해서 연구계나 아니면 산업계하고의 연계성을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학술 대회도 그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기회를 만들어 주신 유행복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사실 저희가 긴 시간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발제하는 분들, 토론하는 분들께 약 한 달 남짓의 시간 동안인데 이렇게 훌륭한 발표 준비해 주시고 토론 잘 준비해 주셔서 학회가 대단히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진행 잘 해주신 김광원 교수님, 요즘 학회에 너무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 달에 또 다른 학술 대회가 있고 또 이 주제는 우리가 다음에 모임이 있다면은 계속해서 이제 토론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를 기약하면서 오늘 행사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